지난 9월 27일 대전의 인공위성연구센터. 30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모인 연구실 안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지난 5년간 숱한 밤을 새우며 기다려온 시간이 눈앞에 펼쳐지려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간 러시아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는 한국 우주개발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역사적인 순간이 숨가쁘게 다가오고 있었다. 우리 과학자들의 손으로 개발한 국내 최초의 우주관측 위성 과학기술위성 1호가 우주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우주를 바라보겠다는 젊은 과학자들의 집념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연구실 한켠의 인터넷 중계 화면에 의지해 발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던 연구원들의 초조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가고 있었다. 대전과 러시아를 잇는 긴장의 연속. 마침내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지축을 올리는 굉음과 함께 솟아오르는 로켓. 쥐죽은 듯 고요했던 연구실에서 환호가 터져나왔다. 성공이었다. 드넓은 우주에서 우리의 눈이 되어줄 100kg의 작은 별. 그것은 우주 개발 11년 만에 우리 과학자들의 손으로 일궈낸 쾌거였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갈고 닦았던 그런 보석을 이제 다른 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얼마나 아름답냐고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기분. 그때 울었습니다, 저는. 왜 울었냐면 이 부모가 이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낼 때 아, 이게 아드레날린이구나. 뭔가가 몸에서 분비되는 것 같았어요.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 힘이 들었지만 그러나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맞으며 눈이 내리면 두 팔을 벌릴 거야. 국내 최초의 우주관측 위성인 과학기술위성 1호가 탄생한 곳이다. 연구원들의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 지상국.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위성의 건강과 교신 상태를 점검하는 작업이 한창이다. 발사 2달째를 넘기고 있지만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 버닝콜 PD가 계속 잠깐만 한번 더 넣어볼게요. 100분에 한 번씩 하루 14번 지구를 도는 위성. 우리나라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과 교신하는 횟수는 하루 4~5번 정도다. 오늘의 첫 번째 교신 시도. 긴장 속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된다. 5, 4, 3, 2, 1, 드디어 위성이 교신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모니터에 교신 성공 신호가 뜬다. 고생하셨어. 3.7m 안테나로 이제 위성을 송수신하는 게 좀 성능이 좀 약간 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튜닝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오늘 이제 잘 됐어요. 결과가. 또 한번 튜닝을 해보자고요. 건재함을 과시하며 순항을 거듭하고 있는 과학기술 위성 1호.
이번 프로젝트의 파트너로 참가한 미국의 연구원들도 과학기술 위성 1호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소형 위성에 이처럼 많은 기능이 있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세계 어느 위성과도 다른 독특하고 특별한 위성입니다. 겨우 30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 오늘이 있기까지는 국산 인공위성 개발에 매달려온 이들의 줄기찬 노력이 있었다. (5년) 전인 1998년 10월 우리별 시리즈로 국내 인공위성 역사에 서막을 열었던 연구원들은 그동안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그것이 바로 국내 최초의 우주관측 위성을 제작하는 과학기술 위성 1호 프로젝트였다. 그때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7개의 위성이 모두 지구 관측이나 통신용 위성들이었다면 과학기술 위성 1호는 우주 관측 위성이다. 우주개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우주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30명의 연구원들을 이끌고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사람이 바로 이현우 박사다. 그는 지난 92년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해 세상을 놀라게 했던 주역 중 한 사람이다. 그것은 인공위성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불과 2년간의 영국 유학 끝에 이뤄낸 성과였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얘네들이 와서 뭐 알까 뭐 그런 별로 전혀 감추는 거 없었고 그냥 같이 계속 살았죠. 같이 뭐 재밌게.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카피하고 밤에 이제 보통 사람들 밤에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이었거든. 그게 좀 지속되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조금 이제 짜증을 냈죠. 왜 밤에 니들만 있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현우 박사와 함께 프로젝트를 이끌어온 또 한 사람의 주역, 강경인 선임 연구원. 94년 우리별 3호 개발 당시 인공위성 연구센터에 합류한 그는 국산 인공위성 개발에 남다른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다. 우주 기술에 대한 그런 막연한 동경심, 그다음에 또 내가 만든 거를 뭐 미국의 뭐 나사라든지 뭐 유럽에 있는 이런 우주 프로그램처럼 내가 만든 걸 우주에 띄워서 뭔가 해보겠다는 그런 어떤 과학 신비의 어떤 그런 것, 신비한 건 아니지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 그런 욕구가 아마 서로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어필이 많이 됐던 것 같고. 대한민국 위성 개발의 선구자인 30명의 연구원들. 또 다른 신화 창조를 위한 그들의 행진은 그렇게 힘찬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그러나 90년대 말 이들에게 뜻하지 않은 시련이 찾아온다. IMF로 인한 경제 위기,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면서 감원과 통폐합 조치가 취해졌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인공위성 연구센터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부 출연 연구소와의 통폐합론이 제기되면서 프로젝트는 물론 센터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됐다. 지원금이 끊겨 월급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졌고 불투명한 미래 앞에서 연구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과학기술원의 공식 조직표에도 오르지 못한 비상시 조직. 센터의 운명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다. 연구원들의 신분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최고참인 정성인 연구원. 위성의 회로 깊은 디자인에 있어서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의 엔지니어지만 그의 공식적인 신분은 위촉연구원이다. 프로젝트에 따라 한 달 단위로 고용 계약을 맺어야 하는 계약직. 센터의 연구원들 대부분이 같은 처지다. 프로젝트가 그만두면 저희도 그만둔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자주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칼날 끝에서 서가지고 바람이 약간 불면 몸이 흔들거리다가 바람 좀 세게 불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저희도 칼날 위에서 항상 생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안정한 신분과 불투명한 미래가 가져온 결과는 참담했다. 연구원들의 대규모 이탈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무려 20명. 프로젝트 인력의 절반 이상이 센터를 그만두면서 10여 년간 쌓아온 인공위성 개발의 노하우와 팀워크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제 막 날개를 펴려던 과학기술 위성 1호 프로젝트 역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남아있는 연구원들은 충격과 허탈감으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 팀의 리더였던 이현우 박사와 강경인 선임 연구원이 느낀 절망감은 누구보다 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지금의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여건, 환경들이 참 안타깝고, 정말 우리가 10여 년 동안 인공소형센터를 통해서 개발한 이런 우주 개발의 어떤 그 역사라기보다는 어떤 그런 능력이 다시 10년 전으로 되돌리는 듯한 느낌도 그 당시에는 좀 받았어요. 최악의 경우 프로젝트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과학기술대학의 한 강의실. 1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이현우 박사와 동료들은 국산 인공위성 개발의 꿈을 키웠고 우리별 2호를 개발해냈다. Unité, feu. Allumage. 1992년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의 발사. 그 주역은 89년 영국 유학길에 오른 이현우 박사 등 9명의 유학생들이었다. 우주 개발의 불모지 한국. 백지 상태에서 출발한 유학생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92년 국내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이듬해인 93년 대학의 강의실을 빌려 초라하게 꾸민 연구실에서 우리별 2호가 탄생했다. 불과 3년이라는 짧은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였다. 온갖 어려움을 딛고 탄생한 우리별 시리즈. 그것은 젊은 과학자들의 열정이 이루어낸 신화였다. 그 신화가 무너지려는 순간 이현우 박사와 남겨진 연구원들에게 필요한 것은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서겠다는 굳은 의지였다. 대규모 이탈 사태가 일어난 직후인 2000년 여름, 인공위성연구센터는 신규 인력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이현우 박사를 중심으로 한 연구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인재를 찾는 일에 힘을 쏟았다. 인터넷과 각종 게시판을 통해 모집 공고를 내고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취업을 권유하러 나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20명의) 연구원들이 남기고 간 빈자리는 그렇게 하나 둘 채워져 나갔다. 혼란스러운 분위기와 연구원들의 이탈로 거의 1년 가까이 손을 놓다시피 했던 프로젝트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공중분해의 위기를 딛고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선 과학기술위성 1호 프로젝트는 이제 새로운 모습과 마음가짐으로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었다. 첨단 기술의 집합체인 인공위성. 하나의 인공위성이 완성되기까지는 EM과 QM, FM 등 3단계의 제작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엔지니어링 모델이라고도 부르는 EM의 개발이다. 이 시기에는 아직 인공위성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부품 단위로 전자적인 성능만 시험하게 된다. 제2단계에서는 각 부품 단위를 모아 인공위성 형태로 조립하는 QM을 제작한다. QM은 인공위성의 전반적인 성능을 시험하고 인정받는 단계로 인증 모델이라고도 부른다. 2단계에서 인증받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조립되는 것이 바로 FM, 즉 발사 모델이다.
2000년 봄의 대규모 인력 이탈 사태로 연구원들은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년이나 지난 뒤에야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갔다. 시작은 늦었지만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연구원들은 기한 내에 프로젝트를 마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하나의 위성을 완성하는 데는 수만 가지의 부품이 들어간다. 그중 상당수는 군수업체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구할 수 없는 것이 많다. 통신용 부품인 RF 필터도 그중 하나였다. RF 필터는 위성과 교신을 할 때 불필요한 주파수를 걸러내주는 역할을 한다. 지정된 주파수로 교신을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위성으로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품이었다. 문제가 일어난 것은 9.11 테러 직후였다. 미국의 부품업체에서 날아온 한 통의 메일. 이미 몇 달 전에 주문한 RF 필터를 보내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특히 이제 위성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분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는 이제 9.11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 있는 일반 회사들이 거의 뭐 그런 거를 라이선스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물건을 팔았는데 9.11 이전에는 그 라이선스를 다 요구했죠. 그러니까 그냥 보기에는 이것까지 라이선스 요구를 뭐 할까 하는 거 그 정도의 부품 같은 경우도 그거 없으면 안 판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수출 불허 조치가 내려진 것은 RF 필터만이 아니었다. 예기치 못한 부품 대란, 비상사태였다. 수출업체와 미 관계 당국에 수없이 전화를 걸어 수입 허가를 요청했지만 허사였다. 프로젝트 완료 시점까지는 겨우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 긴급대책회의가 소집됐고 부품 조달 작전을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진짜 별 방법 다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미국 가서 미국 오파상 통해가지고 그 사람 사서 우리 핸드백에 집어넣고 김포에 그냥 들어오자. 그러다 걸리면 이제 밀수로 이제 걸리겠지만은 심지어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위성 개발 일정은 장애돼 있지 부품 문제 안 들어오지. 며칠째 계속된 마라톤 회의. 그러나 뾰족한 해결 방법은 나오지 않았다. 프로젝트 팀이 일대 혼란에 빠져 있을 무렵 강경인 선임연구원은 위성 개발 파트너인 미국 UC 버클리 대학에 한 통의 메일을 보냈다. 총괄 선임연구원으로서 부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했던 그가 고심 끝에 생각해낸 방법이었다. (9.11) 이후 강화된 미국의 검열 조치는 시간이 흘러도 느슨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연구원들이 부품을 손에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지루한 기다림이 계속되던 어느 날 일선을 놓고 있던 연구원들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다. 미국 버클리 대학의 제리 에델스타인 박사였다. 그가 가져온 트렁크 안에는 몇 달째 연구원들의 애를 태웠던 수출 불허 부품들이 들어있었다. UC 버클리 이름으로 부품을 구입해달라고 한 강경인 선임연구원의 메일 덕분이었다. 부품 대란으로 잠시 주춤했던 과학기술위성 1호 프로젝트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연구원들의 쉼없는 행진이 계속됐다. 그리고 2001년 11월 마침내 1단계 제작이 완료됐다. 위성 개발 2단계의 핵심은 인공위성의 성능을 인증받는 일이다. 인공위성을 발사할 때와 우주궤도에 올렸을 때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환경시험. 위성 작동의 기본인 전력부를 담당하고 있는 신관 팀장은 누구보다 긴장된 심정으로 시험에 임하고 있었다. 실제 우주 공간보다 더 가혹한 조건에서 진행되는 환경시험. 이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2단계 작업이 마무리된다. 충격 테스트 등 3단계 시험을 마친 뒤 최종 테스트에 들어간 2단계 모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해서 2002년 6월
과학기술위성 1호의 2단계 개발 작업도 무사히 마무리됐다. 이제 남은 것은 3단계인 발사 모델 조립뿐이었다. 전력팀의 신관 팀장과 팀원들은 위성에 들어갈 회로기판 조립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 조립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코팅제를 바르는 단계. 회로기판에 이물질이 끼는 것을 막고 외부 충격에도 부품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특수 용액을 발라 고정시키는 작업이다. 이번 작업에는 기존에 쓰던 제품이 아닌 새로운 코팅제가 사용됐다. 코팅 작업이 끝난 뒤에는 건조를 위해 200도씨의 오븐에 넣고 2시간 정도 기판을 구워낸다. 그러나 오븐을 열고 회로기판을 꺼내던 연구원의 입에서는 믿기지 않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거 흐르는데 신대리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아직 들고 코팅제가 흘러내려 엉망이 된 회로기판. 전체 회로기판 중 30%가 이런 상태였다. 위성이란 그 제품 FM에서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실패가 되게 되면 위성 발사를 못 하거든요. 또 실패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담당자는 이제 결국은 이제 보따리 쓰고 나와야 될 상황이니까는. 신관 팀장과 팀원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자신들의 실수로 위성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코팅제가 흘러내린 가장 큰 이유는 배합률이 잘못됐기 때문이었다. 미세한 양에도 민감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코팅제. 팀원들은 정확한 배합률을 알아내기 위해 0.1g 단위로 배합률을 바꿔가며 수십 수백 번의 테스트를 해야 했다. 그러나 팀원들을 괴롭히는 것은 끝없이 계속되는 배합 실험만이 아니었다. 벤젠 등의 유독물질이 함유된 코팅제는 반드시 전용 환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다뤄야 한다. 그러나 팀원들에겐 그런 여유를 부릴 만한 시간이 없었다. 코팅제의 독한 냄새는 팀원 전체를 심한 두통과 중독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지만 작업은 밤을 새워가며 계속됐다. 당시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제 시간의 위성을 개발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제품을 파는 업체에 그 문서를 보게 되면 어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이 작업을 하고 난다면은 한 달 이내에는 부부 생활을 하지 말라 라는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새가 귀가 3개 나오고 또 눈이 3개나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주의사항들이 맨 밑에 언급이 돼 있더라고요. 그 연구원들은 아직 총각들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죄의식이 느끼던지 근사들한테. 그러나 정확한 배합률을 알아낸 뒤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그래서 시도한 방법이 코팅제를 좀 더 빠른 속도로 젓는 것이었다. 테스트 한 달째. 이렇게 만든 코팅제를 회로기판에 입히고 다시 오븐에 구웠다. 신혜 보세요. 야! 안 흘러! 결과는 성공이었다. 6명의 팀원들이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유독물질의 공포와 싸운 끝에 얻어낸 결과였다. 2003년 2월 완성된 과학기술 위성 1호가 그 모습을 드러냈다. (5년간의) 개발 기간 동안 프로젝트 팀에게는 기쁨의 순간보다 실패와 좌절, 두려움의 순간이 더 많았다. 그러나 아픔이 많았던 만큼 기쁨도 컸고 그 결과도 만족스러웠다. 그 연구원들이 이동이 너무 많았었고 그 중간중간에도 또 많은 인력들이 또 이렇게 좀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성공적으로 오히려 우리별 3호 때 그 완성도보다도 더 우수한 어떤 그런 위성체를 이렇게 조립이 이제 끝나고 FM 이제 조립이 끝나고 나서 참 하나님이 더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처럼 정말로 예 하나의 또 하나의 진짜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참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내 최초의 우주관측 위성. 과학기술 위성 1호는 이렇게 세상을 향해 당당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과학기술 위성 1호의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01년 11월 인공위성 연구센터는 위성을 발사할 장소를 결정하기 위해 발사체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정성, 비용, 지리적 여건 등을 비교한 결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용도 비교적 저렴한 인도와 중국이 각각 1, 2순위로 논의됐다. 이제 프로젝트 팀에게 남은 것은 세부 일정을 정하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그때 주 탑재체 개발에 참여한 미국의 나사로부터 한 장의 팩스가 날아들었다. 과학기술 위성 1호의 발사지로 인도와 중국 모두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 위성에 들어간 미국산 군사 부품이 적성국으로 분류된 인도나 중국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인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신흥으로 막 우주 개발하려고 하는 데거든요. 근데 러시아 같은 경우 이미 다 했던 거라서 이거 해봤자 걔들이 뜯어볼 그 생각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고. 근데 인도하고 중국은 지금 열심히 막 우주 개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보면은 이게 건물이 없거든요.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프로젝트 팀은 서둘러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유럽 우주국 에사의 경우 과학기술 위성 1호보다 작은 위성만 취급하고 있었고 미국의 나사는 가격면에서 인도나 중국보다 두세 배나 차이가 나 엄두를 낼 형편이 못 됐다. 수차례 회의를 거듭한 끝에 2002년 4월 러시아 발사체인 코스모스와 계약이 체결됐다. 발사 예정일은 2003년 9월 26일. 발사지는 러시아 북부의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였다.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2003년 9월 과학기술 위성 1호는 러시아로 떠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컨테이너에 위성을 넣고 외부 충격에도 망가지지 않도록 질소가스가 주입됐다. 자, 보냅니다. 지난 5년 동안 연구원들과 고락을 함께했던 과학기술 위성 1호. 오케이. 자, 끝. 발사를 눈앞에 두고 위성을 떠나보내는 연구원들의 가슴 속엔 만감이 교차했다. 드디어 나도 이제 위성을 만들었구나. 위성을 진짜로 쏘는구나. 이제 그런 게 막 나감이 오고, 왜 수많은 밤을 새 가지고 만든 위성이 떠나니까 뭔가 아쉬운 감정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공들여서 뭘 했는데 저게 위성이 발사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떠나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뭐랄까 그 피해를 주면서까지 만들었던 위성인데 저렇게 가는구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뭐랄까 좀 희열과 좀 슬픔도 느꼈죠, 솔직히. 강경인 선임 연구원 등 6명의 연구원들도 러시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9월 9일 연구원들은 모스크바에서 북쪽으로 800km 떨어진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 도착했다. 연구원들을 맞이한 것은 곳곳에 버티고 서 있는 삼엄한 경비와 극도의 긴장감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심한 군사시설물 중 하나인 플레세츠크 우주기지. 그동안 전 세계 인공위성의 40%가 바로 이곳에서 발사됐다. 발사체로 선택된 코스모스 3M 로켓. 앞으로 17일 후 과학기술 위성 1호는 바로 이 로켓에 실려 우주로 쏘아 올려질 것이다. 현지에 파견된 연구원들은 잠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위성이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2주일에 걸쳐 점검 작업에 매달렸다. 다행히 위성의 상태는 최상이었고 이제 남은 것은 며칠 앞으로 다가온 발사 순간을 기다리는 일뿐이었다. 그러나 발사 예정일이었던 9월 26일 인공위성 연구센터에는 러시아로부터 긴급 통보가 전해졌다. 로켓의 연료주의 밸브 고장으로 발사가 미뤄졌다는 전화였다. 연구원들의 얼굴엔 또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다. 다른 문제보다도 연료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 통상적으로 하루 이틀 늦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2, 3주 걸리는 건 예사고 심지어는
뭐 다른 로켓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들 뭐 얘기들을 하시거든요.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문제는 일정이 연기되는 것뿐만이 아니었다. 일반적으로 로켓을 발사할 때는 연료 유출로 인한 대형 폭발 사고가 빈번하다. 이것 플레세츠크에서도 몇 년 전 발사체 폭발로 50여 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그러나 다행히 이튿날인 27일로 발사일이 결정됐고 과학기술 위성 1호를 실은 코스모스 로켓이 발사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발사체엔 과학기술 위성 1호를 포함해 영국 서리대학교의 위성 3대, 러시아의 위성 1대 등 총 6개의 위성이 실렸다. 발사를 눈앞에 둔 순간 현재 파견된 강정인과 신구아는 숨을 죽인 채 위성이 실린 로켓을 응시하고 있었다. 같은 시간 인터넷으로 발사 현장을 지켜보던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카운트다운 직전의 몇 초가 수십 년의 세월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오후 3시 11분 마침내 붉은 불꽃을 내뿜으며 로켓이 솟아올랐다. 성공이었다. 국내 최초의 우주관측 위성인 과학기술 위성 1호를 실은 로켓은 순식간에 우주 저편으로 사라져갔다. 5년을 기다려온 순간 연구원들은 환호와 포옹으로 감격의 순간을 만끽했다. 이 애지중지 키운 딸을 시집 보낼 때 예식장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똑같은 저도 감정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FEM부터 QM, FM 단계 여러 가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가스 먹으면서 30일 동안에 그런 독가스 먹은 경험, QM에서 2번 실패해서 그런 어른들 이런 것들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런 상황들 순간 로켓이 발사되면서 시뻘건 불을 푹 뿜어낼 때 그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고 로켓은 불을 내뿜고 올라가는. 그날 밤 인공위성 연구센터의 지상국으로 연구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밤 10시경에 있을 첫 번째 교신 시도의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과학기술 위성 1호와의 교신을 책임지고 있는 것은 통신팀의 이상현 연구원이었다. 과학기술 위성 1호가 플레세츠크 기지를 떠난 지 6시간 53분 만인 밤 10시 4분. 통신팀은 위성과의 첫 교신을 시도했다. 그러나 교신 모니터에는 아무런 신호도 잡히지 않았다. 실패였다. 수십 번의 시험을 거친 연구원들로서는 생각지도 못한 위기였다. 워낙 그때 시험을 많이 해봤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안 된다는 거를 상상을 못했죠. 워낙 지상에서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마음 편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믿었던 게 딱 믿었던 걸 발전시키는 그런 꼭 격이었죠. 그러나 그 후에도 위성은 묵묵부답이었다. 여덟 차례의 교신 시도.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왜 안 될까? 그 위성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지상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올라가서 우리도 고생을 시키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참 제 마음은요, 밧줄만 있으면 타고 올라가서 한 올인이 뭔가를 한번 짓고 싶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겨울이 빙하기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관 자체의 존속이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 실패에 대해서. 실패 자체를 좀 받아들이는데 좀 우리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좀 많이 좀 너그럽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성공만을, 그리고 또 지금까지 우리별 1, 2, 3호를 계속 성공해 왔는데 이번에 실패를 한다면 이제 조금 아무리 그 전에 잘했더라도 한 번의 실패 때문에 많은 부분 저희가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센터 연구원들 전체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9번째 교신 시도가 있었던 29일 오전. 통신팀의 이상현 연구원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신 신호를 보내야 할 위성의 안테나가 고장났다는 판단 아래 제2의 안테나를 이용해 교신 시도를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통신팀을 포함한 모든 연구원들은 교신 시도가 끝날 때마다 원인 분석을 위한 대책회의를 거듭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가장 절박했던 것은 통신 담당자인 이상현 연구원이었다. 위성이 발사된 27일 오후부터 벌써 이틀째. 그는 잠 한숨 이루지 못한 상태였다. 그런데 회의 도중 그가 무언가 그리기 시작했다. 교신 성공을 기원하는 부적이었다. 그만큼 절실했던 거죠. 교신이 제발 되라.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어떤 위성에는 분명히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다는 거는 글쎄요, 뭐 어떤 그 다른 연구원은, 저 말고 다른 연구원은 막 꿈에 뭐 별 이상한 귀신들이 나타나가지고 위성을 잡고 있다는 그런 꿈을 꿨다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절실했었어요. 당시 이상현 연구원이 그렸던 부적은 지금도 교신기 깊숙이 숨겨져 있다. 이 부적이거든요. 어설프게 그린 위성 그림과 할아버지 도와주세요라고 쓴 종이엔 당시에 답답하고 절박했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교신 실패, 우주 미화 등의 제목을 달고 쏟아져 나오는 신문 기사들은 연구원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설상가상으로 30일 아침으로 예정된 국정감사를 앞두고 실패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답변서까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과학기술부의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 중 일부로 116억 원의 거액이 투입된 과학기술위성 1호 프로젝트. 만에 하나 실패가 확정된다면 국내 우주개발 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날 밤 프로젝트 매니저인 이현우 박사는 급히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자신이 유학했던 영국의 서리대학에 거는 전화였다. 이 박사는 27일 러시아에서 과학기술위성 1호와 함께 발사된 서리대학 위성들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위성에서 이제 정보를 못 받다 보니까 어떤 게 우리 건지 좀 알기가 쉽지가 않았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같이 올라갔던 위성들은 다 신호를 받아가지고 데이터를 내려보내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 위성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있겠다 판단하에 이제 저희가 문의를 했었죠. 전화를 받아보니까 이게 아니라. 이 박사는 같은 날 발사된 6개의 위성 중 서리대학의 위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중에서 우리 위성의 위치를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27944로 일단은 전화해서 현재 트래킹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박사의 판단은 옳았다. 10번째 교신 시도가 있었던 29일 밤. 드디어 과학기술위성 1호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성공한 것이다. 거듭되는 실패 속에 이제야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연구원들은 서둘러 교신을 시도했다. 과연 과학기술위성 1호는 응답을 해올 것인가? 자, S밴드 킵니다 이제. 그러나 연구원들의 기대는 이번에도 여지없이 무너졌다. 10번의 교신 실패. 온갖 위기와 고비를 헤치고 달려온 지난 5년간의 땀과 눈물이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연구원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다. 통신팀의 이상현 연구원이 긴급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은 바로 그때였다. 지금까지 쓰던 주파수가 아닌
변칙 주파수를 써보자는 것이었다. 위성마다 고유 주파수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일종의 평법이었다. 위성이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라는 걸 빨리 판단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외부 기관으로부터 너네들 법에 접촉되는 행위를 왜 하느냐라는 그런 불만을 듣는 건 저희한테는 그 순간에는 문제가 되지가 않았어요. 9월 29일 밤 11시 19분. 이날의 교실은 이번이 마지막이었다. 이 시간을 놓치면 또 하루가 지나고 위성은 3일째 교신 불능 상태가 된다. 연구원들의 긴장과 초조함은 이미 극에 달해 있었다. 과학기술위성 1호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는 순간 교신 모니터를 지켜보던 연구원의 눈이 번뜩였다. 평행선을 달리던 모니터에 나타난 뚜렷한 변화. 교신 신호였다. 찾았다! 이틀 밤을 꼬박 새우며 기다렸던 바로 그 외침. 연구원들은 몇 번이고 계기판을 다시 확인했다. 예, 맞습니다. 여기 텔레비전보다 텔레비전. 그리고 마침내 과학기술위성 1호로부터의 응답을 확인하는 순간 오랜 침묵을 깨고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10전 11기의 기적 같은 교신 성공. 위성이 플레세츠크 기지를 떠난 그 시간부터 정확히 56시간 7분 만의 일이었다. 지옥 같은 기다림의 끝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눈물과 환희의 순간이었다. 집 잃어버린 비아를 뭐 찾았다 어쨌다 거기에 맞아 이거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건데 왜 안 됐지? 이게 정상인데 사실은 그런 쪽에서 찾았다는 어떤 그런 게 아마 좀 컸던 것 같고요. 내가 통신 개발할 수 있는 그 담당자 계열에 나도 이제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정말 무서운 게 없더라고요. 그건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요. 또 일단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안고 있었던 그게 뭐 최악의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거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거에 대한 심적인 난도가 애 낳는 것만큼 기쁜 것 같아요. 애 그 낳고 나서의 그 기쁨 있잖아. 애를 봤을 때 기쁨. 개발 기간 5년, 참여 인원 30여 명, 116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개발 비용. 우리 손으로 우주관측 위성을 만들겠다는 집념 하나로 시작된 과학기술위성 1호 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과 개발 과정에서 닥친 수많은 위기를 넘어 그들은 이제 또 하나의 신화를 창조했다.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 전진하게 한 것은 넓은 우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투지였다. 과학기술위성 1호. 그것은 우주시대로 달려가는 과학 한국의 새로운 자존심이다. 마하티르 총리가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지난 11년간 인공위성 연구센터가 쌓아온 인공위성 개발 기술이었다. 이러한 관심은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과 200억 원 상당의 위성 개발 계약을 체결, 본격적인 위성 수출 시대를 연 것이다. 우리 말레이시아도 한국과 같이 소규모로 시작해 더 큰 규모의 우주 산업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의 우주 개발에 있어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이자 모델인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어두웠지만 나의 과거는